손수호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손땡땡 변호사 맞으십니까? 네. 손땡땡은 맞죠. 네. 손땡땡은 맞죠. 네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재판정에서 196건의 그 문건 중에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문건 중에 변호사들에 대한 이런 변호사들을 우리가 회유해야 된다. 이 문건이 나왔잖아요. 리스트가 나왔잖아요. 네네. 백땡땡 변호사님은 백성문 변호사가 맞다. 어제 인정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손땡땡은 누구일 것이냐. 네. 제가 당사자가 나오면 여쭙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손수호냐 아니면 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것이냐. 모르죠. 예, 아니 손시성을 가진 변호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네. 방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 중심이니까. 제가 아닐 겁니다. 아니라고 보세요. 네, 아니어야 하죠. 네.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저도, 이게 뭐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경우나 예, 아니면 예. 방송 활동만 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게 본업에 좋을 게 없어요. 지장만 생겨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닌 것으로 우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땡땡은 감사합니다. 손수호 탐정은 아닌 것으로.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요. 손 변호사님, 손 탐정님 나오시면 이런 거 질문해 주세요 하면서 그 문자가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요 문자 하나는 좀 짚고 가야겠습니다. 오늘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제 그 제주도 실종 여성, 제주도에서 캠핑을 하다가 실종됐던 여성이 일주일 만에 시신이 나왔지요. 발견이 네. 됐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탐정에서 사실 다룰 건가 말 건가 고민을 많이 했던 사안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부검이 실시가 되고 나면 뭔가 조금 더 명확해지면 다룰지 말지를 결정하자 해서 일단 오늘 안 다룹니다만 여러분들이 의혹이 있지 않느냐. 손 탐정님께 좀 의혹이라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문자가 들어왔어요. 네. 의혹이 많습니다. 일단 타살당한 건지 아니면 실족에 의해서 사망한 건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거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예. 일단 사체는 발견됐어요. 하지만 실종된 장소에서 무려 100km나 떨어진 제주도의 반대 방향에서 반대쪽에서 발견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의혹으로 남아 있죠. 그렇죠. 게다가 뭐 제주도의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해류상 예. 거기서 그 바닷물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해류를 거슬러서 그러니까 100km를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경찰은 그럴 수도 있다. 제주도의 특성상 일반적인 이론으로 설명 안 되는 그런 자연현상이 발생한다. 제주도는 가능하다. 네, 게다가 또 당시에도 태풍도 있었고 예. 이런 것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예. 이제 부검이 진행되죠. 오늘 네. 진행된다. 이제 부검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밝혀질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바다에서 익사한 경우에는 이제 폐에서 플랑크톤이 발견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발을 헛디뎌서 익사한 경우냐, 아니면 뭔가 밖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한 후에 범죄의 대상이 된 후에 물에 던져진 것이냐에 따라서는 이건 부검으로 금방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익사한 것이냐 아니면 사망한 후에 바닷물에 빠진 것이냐만 가려내도 상당 부분 이제 진실에 좀 근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어요. 부검 경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좀 지켜보고 나서 탐정으로 다시 이 이야기를 좀 들여다볼 것인지 판단해보죠. 오늘 가져오신 사건은 뭡니까? 네, 엊그제 부산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요. 3년 전이었죠? 2015년 당시에 그 메르스 사태가 떠올라서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요. 다행히 정밀 검사 결과 음성으로 좀 메르스가 아닌 걸로 확인됐지만 저뿐만 아니라 놀란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놀라서 아침에 포인트 뉴스에 사실은 그걸 소개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아니기를, 별거 아니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다행히 음성이었습니다. 네. 근데 의심 환자가 이번 분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분이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네. 굉장히 많았어요. 얼마나요?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만 해도 1월부터 8월까지 메르스 의심 환자가 무려 139명. 와, 아까 의심 환자가 나올 때마다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그랬던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규정상 중동이나 아니면 그 인근 지역에 다녀온 사람에게 예. 이제 2주 안에 뭐 열이 나고 또 호흡기 질환 관련된 이상 증상이 있으면 역학조사를 거쳐서 메르스 의심 환자로 일단 분류를 합니다.
작년에도 의심 환자가 220명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예. 또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그 139명의 의심 환자 건들 모두 정밀 검사 받았지만 다행히 메르스 확진 판정 받은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올해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근데 불과 3년 전인 2015년에는 왜 그렇게까지 크게 번졌던 건가? 우리가 오늘 그 기억을 좀 더듬어 보고 싶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3년 전에 메르스 사태를 돌아보고 그때는 왜 못 막았나? 사실 지금 의심 환자가 굉장히 많지만 이걸 반대로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그만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관리 잘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뚫렸으면 지금 이분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을 그렇습니다. 수 있는 거고 뭐 이분들은 당연히 음성이긴 합니다만 그중에 양성이 끼어 있었으면 또 상황을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3년 전 왜 그렇게 됐는지를 돌아봐야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메르스가 뭔지 뭐 많이들 아십니다만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의 약자인데요. 예.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신종 전염병이에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이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잠복기가 2일에서 14일 정도고요. 예. 감기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고열, 기침, 호흡곤란 생기면서 결국 사망하기도 하는데 무서운 게 치사율입니다. 2015년 당시 우리나라에서 치사율이 19.4%. 예. 5명 중에 1명이 사망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요. 이 치사율이 40%에 가깝다라는 결과도 있어요. 왜 이렇게 치사율이 들쭉날쭉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게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지를 따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 아예 분모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이제 치사율의 그 결과가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되는데요. 예멘은 1명 감염돼서 1명이 사망했어요. 그럼 치사율 100%가 그렇죠. 되는 거군요. 영국은 4명 중에 3명 사망했습니다. 그럼 75%가 되는 거고. 네, 반면 1.1%라는 독일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1.1% 치사율 독일 결과라고 해도 가벼운 병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특별한 예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요. 예. 이게 주로 중동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유행하다 보니까 이게 백신이나 처방제를 만들어도 돈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큰 그런 그 제약사가 뛰어들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세계적으로 이 질병이 유행을 하면 큰일 나잖아요. 예,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때입니다. 다시 한번 2015년을 좀 차분히 볼 때입니다. 2015년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번졌는가? 메르스 왜입니까? 네. 당시 첫 확진 환자는요. 이 A씨. 바레인에서 농작물 재배를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근데 바레인에서 카타르를 거쳐서 이제 귀국했는데 예. 그땐 증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면서 고열과 기침 증상을 보였고 열흘 동안 4군데 병원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후에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기억나네 이제. 네, 이렇게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열흘 동안 진료받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과 접촉했죠. 또 감염됐고요. 맞아요. 그리고 확진 과정에서도 뭔가 뭐라고 그래요? 불협화음이라 그래야 돼요? 뭐가 잡음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당시 그 삼성 서울병원 의료진이 A 씨가 중동 다녀온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질병관리본부에 확진 검사를 요청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질병관리본부가 바레인은 메르스 발병 지역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호흡기 질환부터 검사라고 합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 A 씨는요, 이 바레인뿐만 아니라 최다 발병국인 사우디아라비아, 2위 발병국 아랍에미리트연합, 3위인 카타르를 모두 거쳐서 왔어요. 다 갔다 왔는데 당국에다 그 자세하게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때만 해도 이게 그런 문제인지 몰랐으니까. 일단은 그 환자의 잘못도 있는 거죠. 예. 하지만 환자의 잘못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게 바레인이 지도를 보면 확인 쉬운데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옆에 있어요. 붙어 있어요? 네, 당국이 당연히 확인하고 의심했어야 되는 거죠. 미국은 의심 증상 보이는 환자가 중동 국가 여행한 경우 있으면 반드시 감염 여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뭔가 좀 이게 좀 좁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기계식으로 적용을 했군요. 매뉴얼을.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여러분 이제 살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진도 늦어졌어요. 네, 추가로 12가지 검사 다 했지만 뭐 안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때서야 메르스 검사를 요청했고 질병관리본부도 검사를 한 건데 근데 이때도 병원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만약 메르스 아니면 병원이 책임져라. 이런 보도가 있었죠. 맞아요. 결국은 처음 병원 간 지 열흘 만인 5월 20일에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데요. 이 간병하던 아내 역시 메르스 환자로 확진받았어요. 그게 두 번째 환자입니다. 네. 또 확진 전에 일반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같은 병실을 사용했던 70대 환자. 세 번째 감염자가 됐고요. 맞아요. 또 닷새 외에는 이 세 번째 감염자의 딸이
4번째 감염자가 됩니다. 근데 그 딸이 네. 굉장히 짧은 시간 접촉했는데 그때 감염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불과 5시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맞아요. 감염됐거든요. 무서운 질병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또 그 다음 날인데요. 네. 첫 번째 환자 A씨가 3번째로 찾았던 병원에서 A씨를 진료했던 의사 맞습니다. 또 양성 판정을 받아서 5명째가 그 됐습니다. 의사도 잠깐 접촉한 걸 텐데 그렇습니다. 또 네. 감염. 또 그 다음 날은요. 최초 환자 A씨가 입원했던 병실과 10m 떨어진 같은 병실도 아니에요. 10m 떨어진 그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가 감염됐고요. 맞아요. 그 병원 의료진도 역시 감염됐습니다. 그렇습니다. 7명이 됐죠. 네. 그러자 이제 중동 지역을 제외한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국가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느끼실 거예요. 발병 초기에 격리 조치를 빠르게 하지 않은 게 확진 받을 때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닌 게 결정적으로 그때 그 사건을 크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또 첫 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 받은 다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됐는데요. 어땠죠 그때? 네, 질병관리본부가요. 네. 이 메르스 환자가 최초 보고된 5월 20일, 예. 또 그 다음 날인 5월 21일, 이때 이틀에 걸쳐서 예정됐던 체육대회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야, 이거는 기억 안 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메르스 확진 환자 첫 번째 환자가 확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가 체육대회 워크숍을 다음 날, 그날과 그 다음 날. 그날과 그 다음 날. 네. 예정돼 있었어도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과연 하는 게 맞느냐. 당시도 비난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있을 수도 없는 일이 기가 막힌 일인데 그때는 메르스란 게 이런 건지 질병관리본부가 몰랐을까요? 글쎄요. 심각성까지는 체감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최초 환자에 의해서 감염된 환자의 아들이 있어요. 예, 예. 이 아들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 후에 의심 증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홍콩 거쳐 중국 갔죠. 예. 그 다음에 중국에서야 격리가 됐습니다. 예, 예. 그 때문에 함께 비행기에 탔던 승무원 전원 또 이 승객의 앞뒤 3줄이 앉았던 사람까지 맞아요. 또 80명 가까이 격리가 됐죠. 맞아요. 네, 그리고 당시에 그 중국과 홍콩에서도 우리나라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어요. 맞아요. 결국 좀 국가 망신까지 연결되기도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서 잠잠해진 게 아니라 환자는 계속 늘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속속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특히 이 환자가 그 최초 환자가 입원했던 평택의 한 병원 여기서 감염자가 12명이나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평택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죠. 그리고 6월 1일에 안타깝게도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예. 이 환자는요, 이 평택의 그 병원에서 최초 환자가 접촉을 했고 유사 증세 보이다가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했는데 사망할 때까지 확진 판정 안 나왔어요. 사망한 후에 나왔어요? 네, 사망한 후에 확진 판정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 다음 날 6월 2일에도 6번째 환자가 사망합니다. 예. 결국 그때 25번째 환자가 나왔는데요. 이로써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이어서 3번째로 메르스 환자가 많은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셨잖아요. 확진 판정 받은 환자 첫 번째 나오고 나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야유회 갔다, 워크숍 네. 갔다. 사망자 나오고 나서는 당국의 대처가 좀 달라졌었습니까 그때? 6월 2일에 두 번째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이때 보건복지부가요. 메르스 발병병원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합니다. 국민 불안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불안이 더 커졌다.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찌라시가 돌아다녔어요. 어떤 거죠? 네, 병원 여기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막 또 틀린 것도 있고 뭐 가짜 뉴스도 있고 막 이러면서 정말 대혼란. 그거 어디서 구해? 막 저한테 묻는 사람도 많았고. 그렇죠. 정말 혼란이었습니다. 예. 실제로 메르스 확진자가 격리되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맞아요. 또 이제 그 보건당국이 평택 지역 환자를 인천으로 이송하면서 그러면서도 인천시에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정보 공개를 꺼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조 체계가 없는 거 아니냐. 보건당국에 대한 불신이 아주 커졌죠. 그래서 그때 정보 공개를 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 이거 갖고 논란도 굉장히 심했고 국민들 불만도 컸고요.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 따르면 당시에 10명 중에 8명의 국민이 예. 뭐 병원과 지역 공개해야 된다라는 응답을 했고요. 또 한 시민단체는 자체적으로 제보받아서 이제 감염자가 나온 병원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또 그 당시 정부 대응이 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예, 예. 이 6조 2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물론 이게 추상적인 원칙 규정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이제 국민의 의무는 강조하면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결국 이렇게 정보 공개를 막았기 때문에 대참사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참사라고 할 법했죠 그때. 당시 삼성 서울병원이 예. 이제 메르스 발생 병원을 거쳐간 그런 그 고위험 환자들을 일반 호흡기 환자들과 그 구분하지 않고 함께 진료했습니다. 이 때문에 3차 감염자가 대량 발생하고 말았죠. 맞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나서서 막 기자회견했던 그 장면 떠올라요. 그렇습니다. 이제 35번째 확진 판정받은 그 병원 의사가 예. 뭐 재건축 조합 총회, 병원 심포지엄 행사 참석하고 많은 사람 접촉했다라고 발표를 서울시가 했죠. 그 사람의 신상을 다 말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의사의 신상을. 박원순 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하면서 이동 경로도 공개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관련 상황 진두지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당시에 그로써 이제 그 노출된 사람이 1,500명 넘었다라고 발표하자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죠. 그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혼란이 알겠다. 이거 뭐 대선 행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당시에 그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까지 기록했죠. 지지율이 상당히 치솟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환자 관리 허점 지적하고요. 또 공보공의 필요성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했죠. 근데 그 신상까지 다 그 전 국민이 보는 기자회견장에서 노출이 됐던 의사 그 35번 환자잖아요. 네네. 그때 그 환자는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아주 힘든 상황들을 호소하고 항의하고 비판했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 확진 판정 후에 이제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었는데 네. 마치 굉장한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또 아픈 환자가 보도가 되면서 네, 격리 대상도 아니었고 일상활동 시에 증상도 없었는데 네. 증상 나타나니까 스스로 격리된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도 의사가 무분별하게 행동했다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를 했고요. 당시 여러 인터뷰 통해서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기도 했죠. 이 의사가 사망했다라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사망한 거 아니. 저도 그런 소문 들었거든요. 예. 중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거. 네, 매우 위중한 상태에 빠지긴 했죠. 예. 하지만 한 달 만에 이제 메르스 음성이 확인됐고 또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 치료받다가 음성으로 확인됐어요? 네네, 그렇죠. 그 6개월 만에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아까 처음엔 양성이었다가 이제 음성으로 치료 후에 음성으로 마지막 그렇죠. 판정을 받고 치료가 된 퇴원까지 된 겁니다. 네. 이제 기억이 여러분 파노라마처럼 다 정리가 되시죠.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된 게 언제입니까? 7월 4일 이후에 신고 환자가 없었고요. 7월 28일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5월 4일에 첫 환자가 입국을 했으니까 딱 2달 만이네요. 네, 이게 사실 WHO 기준으로는 12월 23일인데요. 예. 사실상 종식은 7월 28일 그때 선언했고 확진자가 186명, 사망자 36명. 이게 모두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겁니다. 예, 3년 전 일이지만 지금 다시 들어도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딱 한마디 20초 남았어요. 네. 딱 한마디만 하고 떠나신다면? 융통성 없는 그런 그 대응이 화를 자초했고요. 컨트롤 타워가 문제예요. 컨트롤 타워가 5개였습니다. 이름도 비슷해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범정부 메르스 지원대책본부, 메르스 종합대응 TF, 메르스 즉각대응팀, 메르스 긴급대책반. 비슷합니다. 예, 달라졌겠죠. 달라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 메르스의 기억.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